옛날 옛적 경북 땅 어느 고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좋은 박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의 집은 한때 명망 높은 가문이었으나 거듭되는 흉년 탓에 가세가 기울었다. 보릿고개가 깊어지자 고을 사람들 눈빛엔 점점 초점이 사라졌다. 선비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박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에휴, 애들이 하루가 다르게 야유어가는구나. 이 못난 애비 때문에. 그 한숨에는 절망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밤마다 서책을 읽으며 위안을 삼았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책 속의 지혜도 소용이 없었다. 저녁이 되자 박선비의 부인은 남은 콩나물과 물을 넣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아궁이에서 희미하게 올라오는 콩나물 비린내와 연기만이 그 집의 유일한 온기였고 그마저도 곧 사라질게 뻔했다. 얘들아, 오늘은 이게 다란다. 천천히 나눠 먹으렴.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그때 굶주린 배를 채우려는 듯 서둘러 멀건 죽을 먹던 막내가 숟가락을 쥔 채 고개를 떨어뜨렸다. 박선비는 놀라 아이를 안고 흔들었다. 아이의 조그만 몸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막내야, 정신 차리거라, 막내야. 그때 큰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죽그릇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동생에게 다 주셔요. 선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부인은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남은 죽을 다시 막내의 입에 떠넣어 주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기력이 쇠의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있었다. 굶주림이 이어진 지 벌써 며칠째인지 기억도 제대로 나질 않았다. 밥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가족들 모두가 끓어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참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막내가 다시 정신이 들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박선비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그동안 읽어온 책들이 굶주림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비로서 체면은커녕 가족의 목숨조차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자신의 신세가 더덥게 느껴졌다. 그때 박선비의 한숨 소리를 들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내는 차마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다. 서방님, 우리 친정에 한번 가보셔요. 듣자 하니 친정 쪽은 풍년이 들어 곳간에 쌀이 넘쳐난답니다. 아니요, 사내로서 어찌 처가에 손을 벌린단 말이오. 그것은 옳지 않소.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서방님이나 저나 명을 달리한다 한들 애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애들이라도 배를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부인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간절했다. 그녀는 남편의 자존심보다 가족의 생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박선비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글 공부를 하는 선비라는 허울이 가족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막내가 저렇게 된 것은 실은 다 내 책임이구려. 나도 이런 내가 한심하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자존심의 벽이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선비로서의 체면만 운운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그래, 부인 말이 맞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녀오리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해가 뜨기도 전에 길을 나섰다. 며칠을 걷고 또 걷다 보니 마침내 장인댁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내가 지금 이 문을 두드려도 될까? 장인 어른이 날 뭐라 생각하실까? 하지만 문득 가족들의 해골 같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는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장인 어른, 박서방이 왔습니다. 그래, 박서방 왔는가?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장인은 사위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난 사위에 대한 반가움과 연민이 교차했다. 딸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든 것을 알고 있는 터라 박선비의 어려운 사정을 짐작하고 있었다. 자네 올 줄 알았네. 내가 그럴 줄 알고 자네 줄 쌀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었으니 이걸 가져가시게. 장인은 박선비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말없이 곳간으로 향했다. 장인은 쌀 서말이 가득 채워진 자루를 건넸다.
이거면 어느 정도 버티지 않겠나? 아유,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희 모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나서 장인어른 별 낯이 없습니다. 그런 말 마시게. 흉년이야 사람의 힘으로 어찌 될 일인가? 우리라도 풍년이 들어서 자네를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가게나. 박선비는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선비는 쌀이 든 오쟁이를 등에 짊어졌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는 장인어른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길을 나섰다. 이제 이 쌀로 우리 애들 배불리 먹이고 고생한 우리 안 사람도 한시름 덜겠구나. 장인어른, 제가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무겁던 쌀가마가 어느새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진 듯 가벼워졌다. 그렇게 먼 길에 다시 오른 박선비는 눈앞에 펼쳐진 황금빛 들녘이 바람결에 출렁이자 자신의 고향 마을의 현실과 상반되는 모습에 심란해졌다. 하지만 걸음이 늘어날수록 풍경은 거짓말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황금빛 들녘은 점차 빛을 잃고 잘 익은 벼 대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마른 땅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익숙한 흉년의 기운을 느끼며 그는 자신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음을 조용히 깨달았다. 같은 하늘 아래 어디는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디는 풍년이 들어 사람들 낯빛부터가 다르니원. 그렇게 어느덧 해는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며 산 그림자를 길게 느려뜨렸다. 첫 번째 고개를 겨우 넘고 두 번째 고개를 넘던 중 선비의 귀에 짐승의 울음 같기도 사람의 통곡 같기도 한 기이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어찌나 예사롭지 않던지 그의 발걸음이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누군가를 해치려는 것 같은데. 잠시 망설이던 선비는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개울가에 다다른 선비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산에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채 땅을 기고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가 된 여인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은 안 됩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사내가 아이를 빼앗으려 여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고 여인은 아이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의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여인의 품에 숨은 아이는 며칠을 굶었는지 알 길 없이 몸이 퉁퉁 부어 있었고 기력이 다했는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비키라. 내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비키라 안 카나. 살자고 하면 어쩔 수가 없다. 박선비는 눈앞의 광경이 믿어지질 않아 이렇게 물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선비는 깨달았다. 흉년이 인간의 이성마저 집어삼키고 사람의 혼까지 망쳐놓는다는 것을. 따스했던 충청도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선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엿새를 굶었습니다. 어제는 풀뿌리만 씹었고 오늘은 그마저 없어 이 사람이 정신을 놓았나 봅니다. 내도 애비다. 허나 사람은 지 배고르면 짐승이 된다 아이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집에선 아이들이 허기를 달래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오늘만 넘기면 숨통이 트일 터였다. 머릿속에서 따끈한 흰쌀밥 김이 피어오르는 듯했지만 눈앞의 아이는 이미 울 기운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저 망연히 서서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선비는 짊어졌던 쌀자루를 내려놓았다. 쌀이 담긴 자루가 마른 풀밭 위로 투박한 소리를 내며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보시오. 여기 쌀이 있소이다 허니 그 아이에게 그러지 마시오. 내가 쌀을 드릴 테니 이걸 드시고 이런 천륜을 어기는 일은 생각도 하지 마시오. 선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이 사내의 귀에 박혔다. 사내는 쌀자루와 선비를 번갈아 보며 눈을 깜빡였다. 선비는 쌀을 조금 덜어줄까 생각하다가 아예 오쟁이를 통째로 여인 앞으로 내밀었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따질 겨를 없으니 어서 집으로 가서 이걸로 죽을 쑤어 애부터 살리시오. 뉴시길래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까? 이 지역엔 흉년이 들어 선비님 또한 배를 고르셨을 것이 아니오. 지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우리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댁들이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어서 가서 배를 채우시오. 고맙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사람의 탈을 벗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참말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정녕 잊지 않겠습니다. 선비는 장인께 받은 쌀자루를 전부 넘긴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쌀자루의 무게가 사라진 대신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에 선비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 같아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비록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정말 잘한 일 같구나. 그렇게 이틀을 더 걸어 마을 근처에 도착하자 멀리서 선비의 낡은 초가집 불빛이 보였다. 그의 마음은 다시 불안해졌다. 부인이 화를 내면 어찌한담? 빈손으로 돌아온 걸 보면 분명 애들이고 부인이고 실망할 텐데 이거 참 큰일이구나. 해가 저물 무렵 박선비는 초가집 마당에 도착했다. 출발할 때 등에 짊어졌던 오쟁이는 이미 사라지고 손은 텅 비어 있었다. 마당 앞에서 기다리던 부인은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고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서방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세요? 쌀은 어쩌시고요? 우리 아버지가 안 주시던가요? 안 주기는 주셨는데 오다 보니까네 우리보다 훨씬 더 곤란한 사람이 있어서 줘버리고 왔네. 부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서방님. 그러면 반만 나눠주고 반이라도 가지고 오셔야지요. 어찌 몽땅 주고 왔단 말입니까? 아이, 우리는 아직 그래도 견딜 만한 편인 것 같아서 다 주고 왔소.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자석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굶었는지 부어가지고 그래 참 그걸 보이 차마 못 봐주겠어서 쌀을 다 줘버렸소. 부인은 뒷걸음질치다 문지방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박선비가 산적을 만난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고 하니 부인은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이렇게 말했다. 잘하셨소. 생명이 중하지 그것보다 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서방님 내일 다시 친정에 다녀오셔요. 그렇게 부인의 말대로 박선비는 다시 아무 소리 없이 장인댁에 도착했다. 장인어른께서 쌀을 함부로 남에게 줬다 꾸짖으시면 어쩌나. 대문 앞에 서서 며칠 만에 장인을 다시 뵈려하니 사위가 왔다고 인사를 할 수가 없었다. 크게 한숨을 내쉬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고 자네, 내 자네가 다시 올 줄 알았네. 어서 이리로 들게나. 박선비는 장인어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맞이하자 너무나도 깜짝 놀랐다. 아니, 내가 다시 올 줄 알고 계셨다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박선비를 향해 장인어른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전했다. 자네, 내가 줬던 쌀자루를 고개 넘어 저 아래 개울가에서 만난 식구들에게 주지 않았는가? 아니, 장인어른께서 그 일을 어찌 알고 계십니까? 자네가 그 딱한 사람들에게 쌀을 몽땅 전해주었단 이야기를 내 들었네. 아, 그 사람들이 그날 밤에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질 않았는가? 아마도 자네에게 쌀을 전해받고 고개를 넘어가던 중 해가 저물고 하니 우리 집에서 신세를 지려고 들렸을 테지. 난 그 김서방이라고 하는 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네 이야기인 줄 단번에 알았다네. 박선비는 장인어른에게 꾸지람을 듣지나 않을까 염려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지 무어라 말해야 할지 애를 태웠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네가 좋은 일 했네. 잘했어 잘했고 말고. 덕수야, 저기 저 마구간에 가서 아무 소나 한 놈 몰고 나오너라. 나와가지고 이 쌀자루들을 짊어지도록 해라. 이게 쌀 8말은 될 걸세. 장인어른 면목이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쌀 서마를 얻어갔었지만 이번엔 튼실한 소에 등에 실어야 할 만큼의 양인 8마리나 얻게 되었던 것이다. 장인어른께서 우리 집도 그 산의 식솔들도 모두 살려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어서 갚아야겠구나. 그렇게 박선비는 소에 쌀 8말을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8말 중 절반은 그의 봄, 보리가 익을 때까지 먹고 살아가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은 저장해 두었다. 박선비는 장인어른께 진 신세를 하루빨리 갚고자 깊은 고민에 빠졌고 결국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 아무래도 식량이 귀한 때이니까 남은 쌀들을 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거래를 해봐야겠다. 이보시오. 쌀 한 말을 내주면 2말을 다시 채워주리다. 흉년이라 쌀값이 뛰었소이다.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장터에 나간 박선비는 쌀 한 마를 내주고 두 마를 받아오고 두 마를 내주고 네 마를 받아오는 식으로 점점 불려서 결국 8마를 다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평생을 글만 읽던 선비였지만 보릿고개를 겪으며 보고 느꼈던 지난 날들을 뼈에 새기며 반드시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리라 다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처음 처가에서 받아온 쌀 서마를 미천 삼아 다시 8말로 불리고 그중 일부는 집안 살림에 쓰며 그 해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부인, 장인어른이 주셨던 쌀 8마를 다시 만들어냈소. 서방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하여 식구들은 그의 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가난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돌고 도는 세월 속에 머리칼은 희끗해지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 뒤로 어느덧 18년이 흘렀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고 장인어른도 하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시고 말았다. 마땅히 묘자리를 구해드려야 했으나 선비에게는 토지 한 뼘도 없었다. 이거 참. 어디로 모셔야 하는가. 산도 들도 내 땅이 아닌데 어디에 모셔야 할런지 참으로 막막하구나. 공동묘지에 모실 수도 있었으나 그래도 좋은 자리에 마음을 다해 모시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었다. 묘자리를 구하지 못한 지 3일이 되었을 때 선비의 집 앞에 웬 스님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배고픔에 지쳐 발을 떼지 못하다가 박선비 집 앞에서 쓰러진 것이었다. 서방님, 얼른 나와 보셔요. 세상에! 스님! 스님! 아무리 불러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자 집 안으로 모시고 난 뒤 따끈한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천천히 스님의 입에 넣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님의 눈동자가 서서히 살아났다. 아이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정신이 좀 드십니까? 저희 집 앞에 쓰러져 계셨던 모양인데 저희 안 사람이 빨리 발견했길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제가 은혜를 갚아야겠습니다. 공이라고 할 것까지 없습니다만 제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묘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마땅치가 않고 도대체 어디에 묘를 써야 할지 알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선비의 말에 스님은 번뜩 어떤 생각이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 따라와 보시오. 내가 명당을 잡아드리리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길을 나섰고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선비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질 만큼 멀리 가고 있었다. 그러나 스님은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앞길을 이끌었다. 스님, 아직 멀었습니까? 종일을 헤매어도 묘자리라 할 곳이 보이질 않소이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명당을 향해 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그렇게 얼마를 더 갔을까 두 사람의 걸음을 멈춘 곳엔 붉은 노을이 드리운 계곡이 보였다. 저 밑을 보시오. 지금 등대 불빛처럼 환히 보이는 곳이 있지 않소. 예, 보입니다. 저 불빛 같은 자리가 분명 보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명지요. 저 자리에 묘를 쓰면 후손이 당대의 천석을 거둘 복을 얻을게요. 당대의 천석을 거둘 복이라는 이야기에 박선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천석이라 하셨습니까? 그것도 당대의 천석을요? 당대 천석을 거둔다면 저 자리를 써야지요. 스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선비는 계곡 너머의 명당 자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더니 스님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중은 온데간데 없는 게 아닌가. 스님? 아니,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신 게야? 되돌아갈 길은 한 곳뿐인데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분명 좀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중이 사라지자 박선비는 영문도 모른 채 홀로 왔던 길을 되돌아 가야만 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산등성이 깊숙한 곳, 수십 리에 달하는 험한 산길 위에 있었으니 짐승이 들끓는 밤길에 홀로 걸어가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허허, 이거 참 수십 리는 떨어져 온 것 같은데 불빛이 난 곳을 따라 한번 가봐야겠구나. 박선비는 그곳을 떠나기 전에 다음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두었고 아랫 동네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얼마를 지났을까 동네 풍경이 가깝게 들어왔고 드넓은 마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박선비는 논밭을 지나며 오늘 밤을 신세질 만한 집이 없을까 하고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한 하인이 다가와 길을 막았다. 밤길을 홀로 헤매시는 걸 보니 객지 분이시군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은 저희 주인어른 댁에서 묵어 가시지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박선비는 놀라기도 했지만 마땅히 묵을 곳이 없어 곤란하던 차에 반가운 이야기였다. 내가 객지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구려. 주인 어르신이라는 분이 손님 모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인가 보. 예, 저희 주인 어르신은 길손이 오가면 반드시 모셔야 한다 말씀하시지요. 집에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십니다. 참으로 인심이 후하시구려. 덕분에 오늘은 길바닥이 아닌 지붕 밑에서 쉴 수 있겠소. 하인은 박선비를 인도하여 큰 대문 앞으로 데려갔다. 등불이 줄지어 켜진 마당은 나처럼 밝았고 몸종들이 분주히 오가며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낯선 마을에 발을 디딘 선비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의문이 일렁였다. 선비가 마루에 오르자 향긋한 밥 냄새가 풍겨왔다. 집 안에는 이미 다른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물과 수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여기 앉으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터 저희 어르신께서 곧 뵙기를 원하십니다. 객지 나그네를 이렇게까지 예우하다니 대체 어떤 분이게? 그렇게 의아한 박선비 앞에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나타났다. 박선비에게 인사를 하고 한다는 말이 이 마을은 전체가 다 내 땅이요. 누구든 이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묵고 가려면 반드시 이야기를 하나씩은 하고 가야 하오. 그대도 예외는 아니오. 오늘 이곳에 묵으려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어야 하오. 이 마을의 모든 것이 눈앞의 주인 것이라는 말에도 놀랐지만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하나 하라고 하니 박선비는 적잖이 당황했다. 아니, 나는 우리 장인 어른 묘자리를 보러 왔다가 생전 처음 들른 마을인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허, 참. 이거 난감하게 생겼군. 마땅히 묵을 곳이 없어 곤란하던 차에 겨우 자리를 얻었는데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니 뜻밖이었다. 아이고, 어쩐지 너무 후한 대접을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세상에 공짜는 없구만. 나가서 밤새 길을 헤매이던 길에서 노숙을 하던 그래야겠구만. 박선비가 고개를 떨구며 자신에게는 들려줄 이야기가 없다고 하자 집주인은 그러면 집을 나가라고 했다. 그렇게 터덜터덜 집을 돌아서 나오는 길에 자신을 안내하던 사내가 급히 쫓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답답하시구려. 오늘 오는 길에 본 것도 이야기고 들은 것도 이야기고 작년에 겪은 것도 10년 전에 들은 것도 다 이야기가 아니겠어? 어째서 이야기가 없단 말이오? 박선비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정녕 그 말이 맞았다. 지금껏 걸어온 산길도 마주친 사람들도 그 세월 속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이야기가 아니던가. 그제야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혀있던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다. 아, 그러고 보니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구려. 다시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박선비를 보자 주인은 물었다. 그래, 이야기가 없다더니 생각이 났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큰 흉년이 들었던 해였는데 내가 처가에서 쌀을 얻어 돌아오던 길에 보니 글쎄, 웬 사내하고 부인이 떡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집 아들내미까지 얼마나 굶주렸던지 글쎄 아이를 우애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우리 식구도 쫄쫄 굶어 피골이 상접해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고 차마 눈을 돌릴 수 없어서 짊어지고 가던 쌀을 내어줘 그 가족들을 구한 일이 있었소. 그렇게 박선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에서 일하던 한 여인이 눈이 휘둥그레져 달려나오는 게 아닌가. 아이고, 선비님. 여인은 선비를 향해 다급히 다가왔다. 처음엔 박선비의 얼굴을 살피더니 여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그 개울가에서 쌀자루를 다 내어주셨던 바로 그 선비님. 그 선비님이 맞으시지요. 18년 전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은인이 아니십니까? 세상에. 집주인은 부인의 말을 듣자마자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선비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 선비님께서 그때 그 쌀자루를 내어주셨던? 네, 맞아요, 맞아. 그때 그 선비님이시라니까요. 주인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였다. 18년 전 비참했던 우리들을 구해주셨던 그분이라니. 언제고 꼭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드디어 이렇게 모시게 되다니. 감격에 겨워 말끝을 흐리는 집주인과 그 옆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여인을 보니 그때 그 처절했던 두 남녀의 모습이 언뜻 겹쳐 보이는 것 같았다. 선비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때 그 개울가에서 만났던 그분들이란 말이오. 어찌 이런 인연이? 이렇게 다시 뵐 줄은 내 꿈에도 생각 못했소만. 그때 그 아들은 어떻게 자랐소? 세월이 빠르지요. 그 아이가 이제 다 큰 총각이 되었소. 생로가, 이리 나와 보거라.
주인이 큰 소리로 아들을 부르자 머리를 허리까지 따은 총각이 성큼성큼 나와 꾸벅 인사를 올렸다. 어서 인사드리거라. 집주인의 아들이 인사를 하고 나니 그 집 부인이 참,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이놈이 죽었을 놈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쌀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놈이 자라서 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비는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저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집 부인은 이어 무슨 연유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아, 다른 게 아니고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마땅한 묘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어느 스님을 만나게 돼서 그 스님이 웬 터를 알려줬는데 여기요 가다 보면 일에 단을 모아놓고 조있대요. 예, 거 있습니다. 그 자리가 명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들인 자리를 누가 주나 싶소. 아이고, 참으로 잘 됐습니다. 세상에 그 자리가 제가 선비님 다시 뵈려고 칠성단 모아놓은 자리가 아닙니까? 선비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싶었다. 선비님 만나려고 저희가 그동안 공들여온 자리란 말입니다. 언제라도 선비님을 만나려고 말이지 그때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건데 그때 선비님이 주셨던 쌀서말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언제든 선비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거기에 단 모아놓고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드린 자리란 말입니다. 그 자리 묘자리로 삼으셔요. 스님이 가리켜준 명당이라는 자리, 그곳이 바로 이 집안이 수년간 정성을 들이며 기도해온 터라니. 인연이란 참으로 기묘하고도 깊은지 박선비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선비님을 위해 공들여 기도드려온 자리요. 그 스님께서 명당을 제대로 알아보셨구려. 어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다 있는지 허허 참으로 고맙소. 그리하여 박선비는 장인의 묘자리를 그곳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선비의 쌀 서마를 얻었던 그 집주인의 재산은 3천석이 넘었는데 무려 1,000석을 떼어 박선비에게 나눠주었던 것이다. 선비님, 우리 집이 지금 이만큼 살아난 것은 모두 그날의 은혜 덕분이요. 그러니 이 1,000석은 마땅히 선비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받아주시오. 아니, 그럴 수는 없소. 그때 내가 쌀을 내어준 건 그저 눈앞에 생명을 살리고자 한 일이었을 뿐 이렇게 큰 보답을 받을 자격은 없소. 허허,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분께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안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갚기만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왔고 오늘은 드디어 그 기도에 하늘이 응답해 주신 날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리하여 박선비는 뜻밖의 당대 1,000석의 재산을 손에 넣게 되었다. 묘자리를 일러준 스님의 말처럼 하늘이 내려준 명당은 정말로 큰 복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박선비와 그의 아내 부인이 씨는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 갑작스럽게 얻은 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방님,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 이리도 크니 우리 식구만을 위해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이오.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웃들이 주변에 많으니 우리가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할 듯 싶소. 그리하여 박선비 부부는 1,000석의 재산으로 집안을 일으키는 한편 굶주린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아 마을을 풍요롭게 했다. 또한 아이들도 장성하여 과거를 치르고 벼슬길에 올라 고을을 다스렸고 명망 있는 가문의 딸들과 혼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가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박선비가 베푼 선행이 생각지도 못한 큰 복으로 돌아오자 그 고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공공한 일을 외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오래도록 전해졌다.